안녕하세요. 비상 소장입니다. 학기 중 인사이트 클래스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PPT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목소리만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PPT 파일을 여러분들 공유해서 영상과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톡으로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 인사이트 클래스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하나의 축은 수업 중심의 학교생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뭔가 궁금한 게 생겼다. 그거를 기록하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확장하고 연결하는 과정, 또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수행평가한 거, 글쓰기 한 거 등등이 다 포함되고요. 교실 밖으로 확장하면은 독서를 중심으로 동아리, 진로활동, 자율활동, 교내대 등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록하는 활동들이 인사이트 클래스 수업 시간에 진행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돌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받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자기 상황과 수준에 맞는 그 학달 자막, 템플릿 양식을 프레디틴 홈페이지에서 활용하면 아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건데, 그거는 제가 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유했던 파일들, 그리고 에지톨로지라고 하는 김종훈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수업을 위한 자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학원이 개설된 수업이니까 뭘 가르치는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 들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이 또 궁금하거나 또는 좀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될 때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학달 자막 가이드북에 보면 앞부분, 그리고 특히 뒷부분에 보면 부록 부분에 리포트 작성법이라든지 또는 소논문 작성법 또는 프랩을 이용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 생각력 정리 스피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꼭 통일된 커리큘럼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아마 학달 자막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만 해도 한 학기 동안 도입부 수업, 주중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내외, 그리고 주말에도 한 30분 내외로 하기에 충분한 양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가이드북 없는 내용들도 제가 공유하고 스포트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중심의 학교생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업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가 톡에서 공유했던 거 몇 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소논문 쓰기에 대한 얘기. 이건 꼭 소논문 써보라든가 아니면 이게 학생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글쓰기 하기 위한 거,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도구로서의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또는 어떤 학업 역량 우수함을 보여줄 때 또는 탐구보고 쓸 때 특히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뭔가 증빙을 위한 자료로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아마 그 통계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기억해두면 유용한 통계 사이트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하나의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되지만 학생들이 자기 역량에 맞게 어떤 학업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도움의 도구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하나 공유했었지만 여기 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한 검색과 관련된 제가 파일을 정리해 놓은 것 또는 실제로 영상이라든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중간중간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그 구글링 또는 설칭하는 어떤 유용한 툴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 활용해도 좋겠고, 아니면은 새로운 학생이 클래스에 합류했을 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친구만 위한 별도의 코칭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수업 중심에 대한 얘기들은 뒤에 사례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화 기생충 그리고 봉준호 감독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수업할 때 폴더 구축하는 것, 그리고 폴더 구축을 자기가 활용하기 편하게 학기를 중심으로 과목과 학생부 항목별로 그리고 세부적인 각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교과서의 과목이라든지 과목 내에 관련된 책이나 또는 탐구보고서나 이런 어떤 활동의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들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중간에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구축하냐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기생충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뭐 정말 대박입니다, 그렇죠? 무려 아카데미상, 감독상, 작품상을 중심으로 사관왕을 차지했는데 보면은 이 봉준호 감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를 제작할 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학생부 또는 어떤 학업 역량의 측면에 있어서도 수준 있는 질문이라든지 발표라든지 토론거리라든지 또는 실제 토론하기 위한 논제 구성이라든지 글쓰기 같은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정말 영양가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창의적인 어떤 편집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진행합니다. 기생충 다 보셨죠? 거기 보면은 기생충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은 이 계급을 상징하는 장치로 계단하고 냄새라는 두 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단은 보면은 영화 곳곳에서 하류계급과 상류계급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등장하는데요. 제 생각에 아마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영화 제작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거라는 짐작이 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건 유추한 건데 아마 뭐 예를 들면 해시태그 다리 또는 계단 뭐 이런 어떤 영화적인 미장센을 위한 그 키워드 아래에 봉준호 감독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 그게 사진일 수도 있겠고 뭐 그분 그림을 잘 그리니까 뭐 스케치 또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기생충의 계단 보면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 계단들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아마 여기가 그 봉준호 감독 그 기생충 영화의 주인공 가족 기택네 가족이 사는 그 반지하 동네로 내려가는 계단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여기는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그 문란이 났을 때 그 산 위에 있는 박 사장네 집에서 기택네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뛰어내려가던 그 계단이 아닌가 합니다. 종로구 자문 터널 입구에 있는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박 사장네 집에도 계단이 곳곳에 있죠. 지하실에서 그 여주인공 조여정 씨가 지금 계단 아래에서 1층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여러 번 비춰집니다. 그리고 반지하에서 기택네 두 아들과 딸이 와이파이 잡으려고 반지하 방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던 화장실에 올라가는 그 계단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영화 곳곳에 계단이나 장치를 활용합니다. 위에 사진은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 그 문강의 남편인 건세인가요? 건세가 숨어있던 지하 밑에 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자문 터널 계단 같고요. 어쨌든 아마 다시 봉준호 감독 얘기로 돌아가면은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봉준호 감독 별명이 봉태일인데 아마 영화에서 활용하는 여러 계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목요연하게 구축을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장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주제, 그 장면에서 영화적인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위한 그 편집 작업을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 필요한 것들을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는 이제 인사이드 클래스에서는 노트북에 폴더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봉준호도 노트북을 쓰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니까 스크랩북을 이용해서 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계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수많은 계단의 사진, 이미지,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데이터베이스는 또 다른 영화에서 혹시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이 장치 또는 뭐 이미지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뭐 기생충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죠? 계단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읽었던 어떤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괴물이라고 봉준호 감독이 역시 그 대박 쳤던 영화 중에 한 거기 보면은 이 원우대교가 그 괴물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되는 다리였다고 하는데요. 아마 봉 감독 스타일에서 아마 한강의 모든 다리를 가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영화를 편집할 때 활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인사이드 클래스 학교 중에 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체는 학생들이고 인사이드 선생님들은 코치 그리고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즉 학년과 학기 그리고 교과 당연 주제라고 하는 메인스트림이 있고 그리고 내가 관심이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역방향으로 교과를 끌고 오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교과 단원의 주제에서 확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이슈되고 있는 사건 중에 보면은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얘기 그리고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현재 그 지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것들을 역방향으로 끌고 와서 교과를 끌고 오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구축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질문, 발표, 토론 주제 설정, 논지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방향, 수업 중심으로 가는 것. 그리고 이거를 수업 외에 독서라든지 동아리라든지 탐구 보고서 등을 편집하는 과정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 구축하고 파일링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방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예, 뒤에 다시 한번 항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이제 노트북을 활용해가지고 디지털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지만 이 독일 학생들은 이 노트식으로 이렇게 필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대로 이런 식의 카드를 활용한 노트 필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키워드별로 이렇게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카드식 이 노트 필기가 우리 흔히서는 공책을 활용한 노트 필기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편집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폴더 구축과 그 폴더 내에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수록 거기에서 그 개개 정보들을 결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든 하다못해 질문을 하든 하다못해 토론 주제를 산출하든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지 그 정리가 일봉요원하게 자기 활용하기 잘 돼 있을수록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편집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업 방식을 기존의 강의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학생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수업을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이런 식으로 카드식으로 정리하고 이거를 선생님들하고 과목별로 같이 공유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이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했대요. 포스트잇에다가 과목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키워드 적고 그리고 그게 언제 진행할 거고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건지에 대한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정리를 할 때 편집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희 클래스로 적용을 하자라면은 폴더 구축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교과 단원과 연계된 또는
세상의 이슈들을 교과와 연결하는 어떤 편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는 폴더 구축이라고 하는 카드식 정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학달자바 가이드북에는 항목별로 또는 통합의 수준 여러 가지 템플 양식을 적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교과 세특이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그전에는 예를 들면 교과 세특이 없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대학 안 갈 거니까 수업을 포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정시로 갈 거니까 학교 수업보다는 나는 정시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면 인강에 의존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충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과목이 됐든지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교과 세트를 적어줄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내고등학교 예를 들면 제가 읽었던 기사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심지어는 거의 한 40% 정도 학생들의 교과 세특이 아무 기록도 없는 학교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그 대입공정성 강화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의 모든 과목에 대한 교과 세특을 기록하도록 이렇게 강제화한 게 현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교과 세특이 적을 수 있도록 할까? 이게 아마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한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주중반이라고 하면은 특정 수업 시간에 나는 아무런 질문도 없었고 수업과 관련된 특별한 나의 기록 여기서 뭐 하나만한 부연 설명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어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교과, 특정 과목의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이 지필고사를 제외하고 실제 그 수업에서 보여준 세부적인 능력, 예를 들어서 분석력이 뛰어나다 또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반론을 펴는데 그 반론이 여러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보여준다. 또는 그 자기가 자수한 자료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편집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어떤 이 교과 내에서 보여준 세부적인 능력 또는 특기라고 하는 것은 뭐 장점이나 잘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어로 하면 리막스죠. 그러니까 특별히 기록할 만한 내용. 자, 그래서 만일에 내가 정말 특정 과목에 대해서 내가 뭐 이번 시간 기록은 주간 단위로 해도 되고 또는 뭐 월간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러면은 주간 단위로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략적으로 노리는 어떤 교과단위 주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최소한 수업에 충실해라. 그리고 인사이트 클래스 수업에 와서는 수업에 정말 충실하게 선생님 눈 맞추면서 고개 끄덕이고 대답 잘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절반은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식의 수업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예전식 같은 강의식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경청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안 지키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학원에 열심히 가는 사람일수록 수업 시간에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태를 결정짓는 주 요인은 학업 태도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이트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만일에 인사이트 클래스에 와서 얘기하려면은 자기가 조금 양심이 나 이러면은 나 집중하고 앉자고 들어서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하게 지금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든지 또는 그게 내가 발표를 하거나 질문하는 게 없다. 그러면 최소한 집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내용이라도 적으라라고 유도를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특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러면은 우선은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선생님 말에 집중해라. 이게 했을 때 좋은 점 뭘까요? 그렇게 잘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시작이고, 그렇게 되면은 세특에서 긍정적인 학업 태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이 한양대학교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수업 과목입니다. 그죠?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국어 과목인데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만큼 성실히 임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인사 선생님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이렇게 자극하고 격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기록해야 되죠. 기록하고 클래스 와서, 인사 클래스 와서 발표하고, 피드백 주고, 격려해주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도록.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걸음만 더 나가 질문 하나를 시도해보라. 그럼 어디서 이 질문거리를 가져올 건가? 그 해당 과목 교과단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학달 자막 가이드북에 2-1에서 2-6 중에 보면은 아주 간단한 양식부터 조금 복합적인 양식까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대로 프레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에 복사해도 되고 변형해도 되고. 자, 아마 학생 중에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뭐 이게 꿈이니까 꿈하고 관련된 국영수 중요 과목하고 사회 과목 또는 과학 과목 열심히 할래요. 이 재능은 뭐 대학 갈 때 보지도 않는다는데 저는 포기할래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 자료에 보니까 제가 교육에서도 또는 카톡에서 여러분 얘기한 대로 학생 종합전에서 얘기하는 4가지 공통평가 요소 뭐든 다 기억하시죠? 학업 역량하고 전공적 합성하고 발전 가능성하고 인성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상위권 대학들이 절대 빼뜨리지 않는 평가 요소는 바로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령 전공적 합성이 지금 현 단계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과목과 상관없이 일관성을 보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었던 분석적이고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잘 표현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체능 과목에도 드러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활 전반의 어떤 성실성을 체크하는 이 학생종합전형의 취지. 학생종합전형 지금 당장 관련이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교육부 자료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시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흔히 예체능 얘기하는 음악, 미술, 체육에 있어서 교과 세특이 상중하 어떤 수준을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딱 봐도 지금 음악 과목입니다. 그죠? 상중하를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위에 보면은 상을 한번 볼까요? 아이유의 작곡, 작사곡을 연령별로 정리한 후 아이유가 표현하고자 했던 음악 세계와 음악 평론가의 평가, 일반인의 반응을 한 페이지에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교과사전을 시작하는 자기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이렇게 정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글링도 해야 되고, 책도 찾아봐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신문기사도 봐야 되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음악을 보더라도 다른 과목 어떨런지 바로 우리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입니다. 그죠? 똑같은 어떤 콜라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상중하라는 레벨 차이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수업에서 이 학생이 보여준 몰입도, 성실 등을, 태도, 의지 등을 반영하는 거고요. 여기서 단순한 어떤 수업에 집중하고 교사의 말에 경청하고 하는 어떤 차원을 넘어설 되면은 수준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어 운동에 대한 코어 근육 강화 프로그램에서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체중 변화 데이터베이스 쌓는 거죠. 근육력 변화
정서적인 느낌을 제시합니다. 5점 리커 척도라는 것은 학통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생각하기에 그다지 중요도가 강하지 않은 높지 않은 과목에서조차도 한 학생의 학업 역량을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심지어 예체능 과목에 있어서도 어떤 일반적인 학업 역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에 지금 그 이슈가 됐던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학교 수업과 학교 생활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뭐 신중의 신이라고 이해하는 내신. 내신에 얘기할 때 내신의 구성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지필고사가 30일 40, 수행평가가 60일 70까지 이렇게 수행평가의 내신 비중이 더 높은 과목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은 수행평가 중에서 과제형 수행평가, 즉 집에서 뭔가 해와서 그걸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풀어내거나 과제로 제출하는 방식의 수행평가가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심학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부모가 한다라는 심지어는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수행평가를 거의 가공해서 완성만 해서 제출할 수도 하는 이런 어떤 파행적인 모습들 그리고 개인적인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과제형 수행평가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어쨌든 수행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행평가를 역시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도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역시 한양대학교 자료를 보니까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형 가이드북에서 보니까 평소에 화학하고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었어. 그래서 수행평가 주제도 화학제품 부작용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이제 연계가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통 학생이라면은 이론 정도만 조사했겠지만 이 사례를 들었던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형 가이드북에 나오는 학생은 이 동물과 사람의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당연히 그와 다른 주제의 내용에서 확장하고 심화하고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활동들이 또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학업 역량이 뭡니까? 비판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학업 역량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평가는 일단 브레드 인사이드 클래스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절대 대행해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금기시해야 됩니다. 다만 학교별로 이 과목별 수행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또는 언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수행평가 실행 계획서 같은 거를 이렇게 작성해서 배포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되면은 학교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취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뭐 통일은 아니더라도 좀 일종의 뭐라고 할까 스탠다드 또는 개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2입니다. 그죠? 화학2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희망 있는 학생입니다. 그죠? 화학제품 부작용에 대한 수행평가 주제로 탈리도마이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광학 이성질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알아보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동물 실험 결과와 실제 인체에서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고민하는 모습을 보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기한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 교사에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검증하려는 태도도 보여줌. 자, 여기서 다시 탐구 보고서는 실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서 그 담당 선생님이 수용해서 학생부에 기록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정말 수준 있는 탐구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학생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고요. 그거 외에 탐구 보고서가 여기 보이는 대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책을 읽고 활동을 하고 정리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아웃풋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 수용평가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시 정리하면은 해당 과목 교과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 그러려면은 가져올 것이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통로는 역시 탐구 보고서다. 그 탐구 보고서 쓸 때 단순히 어떤 보고서의 형식에 미일 게 아니라 나중에 만약에 내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탐구 보고서에 대해야 한다 이러면은 양식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거기 맞춰서 필요한 부분 쓰는 데요. 근데 내가 쓰는 나의 어떤 그 수행평가를 위한 또는 교과 세트를 위한 탐구 보고서는 얼마든지 응용거리들 적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과 역가설, 반대 가설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거리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질문들도 정리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교실에서의 또는 교실 외의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다시 얘기하지만 프레드 인사이트 선생님은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 수행평가가 이제 폐지되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 수행평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현직 선생님이 전망한 내용입니다. 자, 위에는 요약입니다.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되면은 뭐 대학에서도 팀프로그램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자, 이제 교실 내로만 돌기 때문에 과제형 학교 제출하는 이 수행평가가 없어지면은 무임승차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무임승차가 줄면은 어쨌든 학교에서는 내신의 두 가지 축인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중에서 수행평가가 줄어들므로써 내신 평가에 변별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필고사가 늘거나 지필고사가 어려워질 확률이 커집니다. 이게 하나의 예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 모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실 내 평가로 제한되는 거. 그러니까 모둠 활동이 조별 프로젝트 과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일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주중에 수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수업 시수, 적은 과목은 지필고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교실에서의 어떤 수행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무래도 글쓰기. 그래서 학달단어 가이드북에도 뭐 프랩 글쓰기라든지 글쓰기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 글쓰기 훈련을 바탕으로 한 어떤 수업 집중 이게 중요해질 거다. 그러려면은